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정말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은 또 어떤 내용일지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게 우리 취미인데요. 이렇게 제 사연도 제보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냥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제 인생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제 나이대 분들은 그러실 텐데 가슴속에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중년 세대는 많은 변화가 있던 세대라 얘기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려져서 친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낳은 부모는 얼굴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지만 있어도 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립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를 성인 때까지 맡아주셨던 보육원 원장님 말에 의하면 친엄마는 태어난 지 3일 정도 지난 저를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다고 해요. 유독 심하게 추웠던 겨울이었다는데 저는 대충 담요에 둘려져서 눈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처음에 원장님은 제가 죽은 줄 알고 놀라서 안으로 데려갔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난 날도 정확히 모르고 친부모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은 큰 곳은 아니었고 좀 작은 규모였어요. 저를 밖에서 주워오셨던 원장님은 매우 좋으셨던 분인데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온 새로운 원장은 매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보낸다고 협박하고 욕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어요.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을 훨씬 좋아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아이들만 혼내시던 분이었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저는 눈에 띄지 않아서 다행히 원장님은 저를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 애들이 저에게 부모가 없다고 놀려도 아무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어색해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진 않았어요. 친구도 많이 없었고요. 아니,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는데 가족도 없으니 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보육원에 들어가기든 싫으니 결국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렇게 학교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한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는데 공부를 잘해서 저 말고 공부 잘하던 친구들의 부모들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샘도 매우 많았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너무 조용한데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기특하다고 예뻐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나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없는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화가 나거나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놀자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태연하게 행동했는데 그게 그 친구들을 더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내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으실 정도로 심하게 당했는데 저는 애초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그 당시 비평준화라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슬프게도 학비가 없어서 중간에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걸 원장님이 가로채서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강제로 일반고로 전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 사정이 너무 안타깝다며 돈을 모아주셨는데 그걸 계속할 수는 없으니 제가 먼저 일반고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명문 고등학교보다 일반 고등학교는 학비가 싸서 여기라도 다닐 수 있는 게 어디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 그걸 받으며 다녔습니다. 명문고는 다들 공부를 잘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받기가 쉬웠어요. 덕분에 원래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의 시기를 받아 고등학교도 다니기 힘들겠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애들이 조금 컸다고 저를 중학교 때처럼 심하게 따돌림시키진 않더라고요. 견제하기는 했지만 중학교 때 하도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그런가 고등학교 때는 면역이 되어 괜찮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또 같은 학생들 중에도 저한테 모르면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알려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교우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 보육원에 가면 다 동생들 뿐이라 제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학교에 있으면 그래도 또래들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학교에 있기도 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에서 과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기 힘들었는데요.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쉬워서 높은 등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높았던 등수를 기록했으나 대학은 못 갔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은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낮은 학교에 가도 됐는데 저는 보육원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였어요. 보육원에서는 성인이 되면 나가야 했는데 정착금이나 지원금 제도가 그때는 있는지 몰랐거든요. 설사 알았어도 보육원에서 다 가져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마지막 등교 이후에 바로 일을 구했어요. 마침 그때는 또 고졸 사원들을 많이 뽑을 때라 어떤 대기업에서 공채로 뽑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하셨는데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당장 대학에 못 가니 더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추천서도 써주시고 면접 전에도 계속 불러서 봐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어린 여자니까 회사에서 그다지 존중받으며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서 사람들도 저를 무시했고 굉장히 차가운 모습에 사회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가 막 헤매면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형철이었습니다. 형철 씨는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밥을 못 챙겨 먹으면 주먹밥을 사주기도 하고 야근하면 옆에서 일도 다 끝났는데 같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월급을 받으면 죄다 월세와 생활비로 쓰기에도 바빠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요. 저에게 목도리나 모자 같은 선물도 꽤 해주었어요. 그런 호의가 지속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형철 씨가 저를 좋아하는 거라고 알려주었고 회사에 소문이 나자 형철 씨는 대놓고 저에게 더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철 씨는 제 첫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처음이고 연애라는 것도 모르던 저에게 형철 씨는 되게 어른 같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 같아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나서 아마 3달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제가 보육원 출신이고 고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숨겨야 할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얘기는 더 아니니까 물어보면 해야지 생각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그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거나 제가 안쓰럽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남들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아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고아라고 혹시 실망했거나 그랬으면 헤어져도 좋다고 하니까
형철 씨는 굉장히 미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표정으로 있냐고 하니까 형철 씨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고아랑 연애하기 싫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놀라서 그랬어요. 왜요? 뭐가 비슷한데요?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지금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세요. 저는 같은 보육원 출신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처음 만난 보육원 출신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평소에 형철 씨는 본인 부모님에 대해 말했던 경우가 많아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형철 씨는 태어난 직후가 아니라 한 4살 때까지는 친부모와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둘 다 데려가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해요. 양부모님이 보육원 봉사를 다니던 분들이셨고 양어머니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시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형철 씨가 6살 때 본인 집으로 입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보육원에 봉사하러 오셨다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 둘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부모가 생길까 생각하곤 했었는데 형철 씨는 그런 식으로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니 참 부러웠어요. 저도 살면서 나에게도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입양을 당해서 잘 사는 형철 씨를 보니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급속도로 형철 씨에게 더 의지하고 좋아지게 되었어요.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간에 소소하게 다툼도 없었고 쭉 잘 만났는데 그러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걸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의외로 형철 씨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첫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무슨 그날 잔치가 있는 날인 줄 알았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무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환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보았거든요. 살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 자체를 처음 봐서 너무 놀란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런 저를 다 이해하신다는 듯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자아이였고 그 시누이도 입양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저를 보자마자 본인 평생 소원이 언니가 생기는 거였다고 저에게 푹 안겼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던 환대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제가 평생 바랬던 가족의 형태가 이런 가족들이었는데 제 마음을 아셨던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형철이 통해서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는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그런 적 자체가 처음이었는데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걱정도 풀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내가 좀 더 밝고 당차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형철 씨는 연애 때도 결혼 준비 때도 아무런 싸움 없이 쭉 진행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회사 옆에 집도 얻어주셔서 신혼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심지어 혼수까지 다 사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은 2분 다 교사였는데요. 인자하시고 성품이 제가 봤던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과 시누이가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이렇게 시부모 복이 많았던 것과 별개로 저는 남편 복은 별로 없었는데요. 바로 형철 씨가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원래 즐겨하지 않던 저라 형철 씨와 데이트를 해도 우리는 술을 마신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시댁도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은 늘 친구들과 마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는데 좋아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남편의 문제는 바로 술버릇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점잖고 친절한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술 취한 남편을 보고 얼굴만 똑같고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혼자 계속 벽에 머리를 박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누이에게 슬며시 말했더니 되게 놀라며 본인 오빠가 술에 취한 모습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늘 친구들과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한번 술을 마시면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고 친구들과 밖에서 자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심각하게 묻는 시누이에게 시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그냥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 초에는 혼자서 난리쳤지 저에게까지 그 영향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이었고 멀쩡한 것을 넘어서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빼면 완벽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나니까 더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요.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자주 찾아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에는 시어머니가 손수 맛있는 갈비찜과 미역국, 잡채 등을 해주셨는데요. 밖에서 사 먹어도 이 맛이 절대 안 나는 요리였어요. 저는 살면서 집밥을 먹어본 기억 자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한동안 퇴근을 시댁으로 할 정도로 좋아했답니다. 제가 잘 먹는 것을 보시더니 시어머니는 반찬도 싸주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옆에서 생선 가시까지 발라주셨어요. 명절에는 시어머니 음식을 먹고 또 같이 나들이를 갔는데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달력에 표시하며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과 시누이 생일 때 선물을 하면 반드시 배로 갚아주셨던 분들이세요. 살면서 나도 가족이란 걸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아주 따뜻한 부모님이 생긴 저는 너무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운 한겨울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자주 아픈 편이었어요. 특정하게 병이 있던 것은 아닌데 잔병 치레가 매우 많았고 환절기엔 감기에 꼭 걸려 조금만 고생하면 온몸에서 열이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아무리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이 심하게 걸리곤 했는데요. 보육원에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기만 했었어요. 혼자 독감을 이겨내는 게 저한테는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독감에 처음 걸린 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서 약도 주고 죽도 끓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종일 제 곁을 지키며 수건도 이마에 올려주고 응급실도 데려가 주셨어요. 저는 독감은 당연히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옆에서 그렇게 간호해주니까 평소라면 2, 3주를 끙끙 앓고 힘들어하던 게 4일 정도 지나니 말끔히 나아서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언니들을 만나면 시댁 욕을 하기 바빴는데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어떤 언니가 저한테 우리 시댁은 어떠냐고 물어 사실대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은 저보고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천사들을 보내준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지만 인생에 행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부모 없이 컸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랑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회사 동기는 이미 아이를 낳아 돌잔치까지 했는데 저는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와중에 남편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생기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일주일에 4-5번은 술을 마셨어요. 시댁에선 입에 술을 대지 않으니 시댁 식구들은 몰랐지만 저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술버릇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에게 리모컨이나 베개를 던지기도 했어요. 이걸 시부모님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말하면 이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이 저 때문에 파탄날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시부모님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 본인도 그 마음을 안다며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이도 짝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시누이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이가 생겨서 제 박탈감은 더 심해졌어요. 물론 시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자랑하는 성격도 아니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해주었는데요. 저는 앞에서는 축하했지만 집에 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누이가 미운 것은 절대 아니고요. 왜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아이를 나만 가지지 못하는 건지 의문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남편이 옆에서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그래도 같이 견디며 의지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술도 술이지만 그 당시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정신 차린다는데 왜 내 남편은 결혼하고 반대로 저러는 건지 속상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대기업, 같은 회사에 다녀서 돈벌이가 다른 젊은 부부에 비해 좋은 편이었는데요. 그걸 믿고 그랬던 걸까요?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라 저도 귀엽고 웃겨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커지고 커져서 나중엔 둘이 합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 시아버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시아버지는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며 남편을 불러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시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는데요. 시아버지는 도박으로 생긴 빚을 다 갚아주셨고 남편에게 한 번 더 그러면 시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이라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자유로움이 좋았던 건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동안은 또 조용히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간간히 사고를 치고 그걸 수습을 하며 신혼생활이 지나갔고 그걸 보답이라도 해주듯 저한테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시부모님을 데려가 같이 봤는데요. 진짜 몇 번을 봐도 아기가 맞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하고도 그때 제일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도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누이도 저한테 연락 와서 언니 축하한다고 같이 육아하고 지내면 되겠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임신하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원래도 잘해주셨지만 더욱 잘해주셨는데요. 특히 제가 시어머님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시어머니가 삼시세끼를 다 해주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바깥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음식은 임신 중에도 3공기는 먹을 정도로 입에 잘 맞았어요. 임신 중에 특히 과일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과일을 사서 우리 집에 매주 사 오셨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니까 시부모님은 그것도 걱정되셨는지 비싼 영양제도 사주시고 병원도 거금을 들여 제일 좋다는 산부인과로 직접 저를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어요. 병원에서 유산할 수도 있으니 회사는 쉬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그때는 온전히 제 신경 자체가 아이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었고 돈도 많이 주었던 직장이라 그만두기 아쉽지 않냐는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전혀 아쉽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온전하게 건강히 출산할 수만 있다면 2번, 3번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출산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공주님이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시부모님은 제 몸이 걱정된다고 제왕절개를 권유하셨지만 제가 고집해서 자연분만으로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분만실에는 남편만 들어왔는데 낳고 나서 바로 시부모님은 아이보다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아이고, 진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무 수고했어.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는데 제가 어머니 울지 마시라고 하니까 저에게 대단하다며 머리를 한동안 쓰다듬어 주셨어요. 신우의 아이도 딸이어서 신우는 너무 좋다고 하며 저에게 온갖 아기 물품을 물려주었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더 어색해서 빨래나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뛰어와서 저를 말리시고 아이가 울면 본인이 먼저 가서 달래고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냐고 하셨는데 전혀 질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먹을수록 맛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혼자 신혼집에서 다녔는데 그래도 퇴근하고 저를 보러 왔어요. 확실히 시부모님 앞에서는 전혀 도박이나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차라리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본인은 싫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남편과 사이는 좋아도 시댁과의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갈등이 생긴다던데 저는 반대로 시댁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갈등이 있어도 꾹 참았죠. 남편의 도박과 폭력적인 성향은 저만 알고 있었고 진짜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라 그걸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도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를 데려오고 저도 아이가 생겨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굉장히 북적거렸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가족을 원했던 저에게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저에게 슬며시 요즘 오빠 괜찮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아이가 생기니까 정신 차린 것 같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를 낳고 제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갔더니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저에게 아이 입을 막으라는 소리까지 하던 남편이었어요. 신생아 키우는 게 진짜 잠도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인형으로 생각했던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예뻐하기만 하고 육아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이를 보는 것은 제 몫이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런 고통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 친엄마가 잠깐 궁금해졌는데요. 제가 낳아보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어떻게 이런 신생아를 밖에 버릴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도 들고 반면 혹시 이렇게 작은 아이를 밖에 버릴 정도의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려고 더 노력했는데 남편이 출산하고 나니까 가정에 눈에 띄게 소홀해져서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이 연락 와서 우리 아기를 보러 온다기에 저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언니들이 아이 선물도 사오고 오랜만에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되게 우물쭈물하며 입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못하는 게 보여 괜찮으니까 말해달라고 했더니 언니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너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언니들,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네 남편 지금 신입 여직원하고 바람났어. 우리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너무 대놓고 만나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저는 사실 저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언니들은 제가 놀라지 않으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는 짐작하던 바였고 심지어 남편은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립스틱까지 와이셔츠에 묻혀온 남편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봐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겉모습을 꾸미기도 했어요. 눈치채라고 광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언니들은 울며 저에게 괜찮냐고 했는데 저는 아이의 아빠 역할만 잘한다면 그냥 눈 감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아이에게 가족에 대한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회사 언니들이 말할 정도면 밖에서 처신을 잘하라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남편은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제가 회사 사람들이 말할 정도면 제발 아닌 척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머리를 잡더니 아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뺏고 남편의 뺨을 때렸더니 본인도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과 난투극이 이어졌고 술에서 깨면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바람도 오해라고 너무 억울해하길래 한 번만 참아야지 생각하며 넘겼는데 남편이 술 취하고 주정 부리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못 보니까 그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행패를 전혀 모르고 계셨고 여전히 저한테 천사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두 분을 못 볼까봐 그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아이한테도 시부모님은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셔서 아이가 커가며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남편의 손찌검은 한동안 멈췄었는데 그 사이에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같이 응급실에 갈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사가 보내줘야 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실 자각이 되며 살면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이대로 시어머니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발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버텨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누이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닌 저를 똑바로 보시며 아가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아버지가 진정하라고 안아주실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한테 시어머니의 의미는 매우 컸기 때문에 이대로 갑자기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저히 제 손으로 할 수가 없어 또 계속 울고 제가 우니까 딸도 그때 3살이었는데 제 옆에서 계속 울고 시댁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이 가득 있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오지 않았던 저에게 시어머니의 죽음은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한동안 살기가 싫었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맞아도 삶이 힘들어도 버텼던 이유가 시부모님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위로를 많이 해주었는데요. 그나마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도 있으니 최대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이 컸는지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엉엉 우는데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끌어안고 운 적도 많고 저도 시어머니가 그리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찌검이 더 심해졌는데 저도 예전에는 맞으면 필사적으로 가리거나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삶의 의미를 몰라서 그냥 무방비로 맞고 시아버지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금방 눈치채시고 남편을 불러서 아무리 혼내고 말해봐도 남편의 술주정은 심해졌어요. 술만 깨면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며 빌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본인 댁으로 불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야 좋아서 들어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끝까지 반대하더라고요. 남편의 손찌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우리 딸도 저에게 아빠 싫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아이한테 주고 싶었던 행복한 가정은 이미 끝난 것 같아 더 우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날도 술을 마시러 가고 집에 혼자 아이와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재촉하셔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저 빨리 짐을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야, 다 잊어. 그리고 네 인생 살아. 영은이랑 가서 행복하게 살아. 영은이는 제 딸 이름인데 시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내밀더니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봤더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술에 취한 사이 시아버지가 가서 도장을 받아냈고 받아내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오셔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미친 소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대로 집을 나가면 시누이와 시아버지마저 보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지 않고 버티니까 시아버지는 제발 정신 차리고 영은이를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는 나중에 따로 보면 된다고, 본인은 계속 그 집에 있을 거니 저보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거의 제 짐을 싸주셨고 시아버지한테 안겨있던 아이를 저에게 주실 때에는 시아버지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영은이는 영문도 모르고 중간에서 엄마와 할아버지가 우니까 따라 울더라고요. 그날도 한겨울이었는데 저는 겨울에 뭐가 있는 건지 그렇게 시아버지와 또 한 번의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말대로 나중에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따로 보러 와야지 생각하며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아버님은 이미 기차표까지 다 끊어놓으셨어요.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였고 저에게 내리면 누가 도와주러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서 눈물 바람으로 이별을 하고 겨우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하며 아이가 입은 겉옷을 챙기는데 무슨 봉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아버지 글씨체가 적힌 봉투였어요. 잘 사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적힌 봉투에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려고 했더니 이미 기차는 출발했고 승무원이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봐서 놀라기도 하고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진정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영은이만 재워가며 도착지에 도착해 내리니 시아버지 말대로 어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본인 집으로 데려가셔서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 묵으라고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의 예전 동료였어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라고 했잖아요. 두 분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만나셨는데 그때 같이 일하셨던 동료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고 마음 편하게 쉬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정착금으로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돌아다니며 영은이와 살빵을 구했고 저는 바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했어요. 일하게 된 곳은 어느 식당이었는데요. 거기서 일하며 영은이를 키웠는데
제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신 식당 사장님이 아이를 가게로 데려와도 좋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덧 자리를 잡아갔고 몇 달이 지나니까 시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어 하루 마음을 먹고 영은이와 같이 시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예전에 사시던 분은 어디 갔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를 찾아가도 시누이도 이사를 갔고 저는 몰래 신혼집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아는 언니들을 불렀는데 언니들도 남편이 퇴사했다고 오히려 저한테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시댁 식구들이 너무 궁금해서 부동산에 가서도 묻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물어봐도 다들 저한테 되려 어디로 이사 갔냐 묻는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 그걸 생각하며 버티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처음에 정착할 때 도와주셨던 옛 동료분에게 물어도 모른다 하시고 제가 결혼했던 사실 자체가 신기루처럼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댁 식구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다시 남편과 재혼해도 좋으니 제발 어디 갔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그날 밤 기차를 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절망에 빠졌지만 저에게는 딸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현실을 살아야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부러 잊으려고 기계처럼 일하고 제 몸을 희생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서 저는 약까지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전생이다, 꿈이었다 라고 생각하며 영은이에게 집중했어요. 어느덧 영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정착금과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국밥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식당을 인수했던 거라 기존 사장님께 일도 배워야 했고 단골 손님들도 놓칠 수 없으니 정신없이 일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시댁 식구들도 머리에서 점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직원들도 새로 뽑고 아주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가도 불현듯 갑자기 시댁 식구들 생각이 날 때가 있었는데 언제 한 번은 시간을 내서 혼자 시아버지가 살았던 집을 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여전히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무리 물어도 부동산에서는 급하게 집을 빼서 본인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시누나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면 제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도 부동산에서 연락 왔던 적은 없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고 시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제일 마지막 학교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모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온 가족이 사라질 수 있나 싶어서 흥신소에도 문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본인들도 일하면서 처음 볼 정도로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만 했어요. 시누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시누이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은이에게 혹시 할아버지와 고모가 기억나냐고 했더니 당연히 기억난다고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라져버린 시댁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영은이를 키웠는데 그러다 영은이가 중학교 때 국밥집 옆에 있던 과일가게 사장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혼이었는데 저한테 끊임없이 구애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녀고 딸도 있는 거 잘 알지 않냐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며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적극적으로 들이대었죠. 저는 당신은 괜찮아도 당신 부모님이 안 괜찮을 거라고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사람은 본인이 고아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물어보니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댁 식구들을 잊지 못했다고 하니까 전 남편은 그냥 결혼하자고 무논리로 들이대니 저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은이 핑계를 대며 거절했더니 언제 영은이와 사이가 좋아졌는지 오히려 영은이가 과일 삼촌이 본인 아빠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사실 영은이는 할아버지와 고모는 너무 보고 싶지만 아빠는 절대 살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딸이 너무 어려서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빠가 맨날 엄마를 때렸다고 너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일 삼촌은 잘생기고 다정하다고 자기 아빠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더 신나서 결혼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저에게 들이대는 과일 가게 사장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영은이 말처럼 다정했고 가장 중요했던 점으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모습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술은 쳐다도 보기 싫어해서 우리 가게에는 국밥집인데도 술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소주를 찾아도 저는 소주만 봐도 자꾸 전 남편이 생각나서 우리 가게 간판에는 술 없다고 적을 정도로 술을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과일 가게 사장은 술을 싫어한다고 호불호를 떠나서 몸에서 술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먹을 수조차 없다는 말에 저도 의지할 대생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혼까지 이어졌어요. 결혼을 결심하며 저는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말해주었는데요. 새 남편은 본인이 들으며 울 정도로 저에게 공감해 주었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묻힌 묘지에 같이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하고 어머니 안부도 살피고 새로운 제 인연도 소개했어요. 시어머니라면 분명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너무 잘됐다고 하실 분이라 눈물이 자꾸 나와 결국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어머니가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재혼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남편과 달리 새 남편은 아주 다정하고 세심하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새 남편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니까 가정이 그리워졌고 마침 그때 제가 옆에 있었고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저와 결혼하면 절대 후회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영은이도 새아빠가 생겨서 행복해했고 우리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원했던 행복한 가정의 형태로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여행도 가고 아주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냈어요. 한편으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시누이와 시아버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전 남편은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아버지만큼은 제발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제가 보지 못해도 좋으니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것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밥집까지 열 수 있었던 것은 다 시아버지가 이혼시키고 정착금까지 두둑하게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제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어서 재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재혼하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그렇게 생이별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은이는 어느새 커서 대학생이 되었고 저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 아주 밝은 아가씨가 되었어요. 제가 딸에게 묻지 않아도 딸은 할아버지와 고모 잘 살고 있겠지? 물을 정도로 그때까지도 저와 영은이는 시댁 식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밥집은 점심시간이 제일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도대체 저 노인은 가족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찾아주고 싶어요. 왜요? 누군데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모르셨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시장에서 울면서 돌아다니는 노인 있잖아요. 아유,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아유, 진짜요? 나 처음 들어요. 전혀 몰랐네. 아유, 유명해요. 치매 걸린 노인이 가족 찾으러 왔다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 저는 직원의 말을 듣고 신경이 쓰여 문 밖으로 나왔더니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노인이 울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가족을 찾아달라고 울고 있었어요. 마음이 쓰여 가까이 다가갔고 어르신 하며 눈을 마주쳤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러 가게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나올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그 치매 노인은 제가 그토록 찾아다닌 제 생명의 은인인 시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을 찾아가고 흥신소의 의뢰에도 찾을 수 없었던 시아버지가 우리 가게 앞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프게도 시아버지는 저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셨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우리 가족을 찾아달라며 우셨습니다. 제가 벌벌 떠니까 직원들이 시아버지를 멀리 내쫓으려 하기에 아니라 말하고 시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데려와 국밥을 내어드렸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은이에게 전화해서 빨리 가게로 오라고 하고 옆 가게에 가서 시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니 남편도 급하게 가게로 왔습니다. 그날 장사를 접고 시아버지를 살폈는데 머리도 자르지 못해 길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세수도 시키니까 영락없이 시아버지가 틀림없었어요. 영은이가 급하게 가게로 왔더니 본인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와라 끌어안더라고요. 어리둥절해 있는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시키고 따뜻한 물을 주니까 조금 정신이 드는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또 우시면서 죽은 며느리가 보인다고 여기가 저승이냐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맞아요. 저는 방에서 차마 버리지 못했던 예전의 그 봉투를 들고 와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니 크게 놀라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아가! 하며 저를 끌어안으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저야말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여쭤보니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 남편이 제가 도망간 날 크게 도박을 또 해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요. 결국 시누이를 저처럼 도망시키고 본인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찾아와 같이 도망가자고 했고 그렇게 도망다니다 중간에 남편이 배신을 해서 시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전 남편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행방을 물으니 얼마 전에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하며 또 우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결국 시누이는 볼 방법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치매에 걸려도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자꾸 제가 갔던 지역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지치셨는지 잠드셨고 다음 날엔 또 치매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시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는데요. 시아버지는 정신이 돌아오시면 자기가 민폐를 끼치는 거라고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현재도 같이 살고 있답니다. 치매 병원도 다니며 살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기억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도 드디어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죽은 시누이의 무덤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 묘지에도 갔는데 그때 또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가게에 가면 혼자 집에 남겨지시니까 제가 일부러 가게에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치매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제 시아버지라고 하니 그렇게 애타게 찾던 가족이 사장님이었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같이 있으니까 일이 힘들지도 않고 눈앞에 있으니 안심도 되고 좋더라고요. 영은이도 다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 몰랐다고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평생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던 것은 제 인생에서 암흑기였지만 남편에게 벗어나니 이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하고 싶던 사연인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제보하며 지난 저의 날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는 남은 인생 새로운 남편과 딸과 시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